안녕하십니까. 국학연구소 연구원 임창정입니다. 오늘은 국학강좌 제2강 2021년 국학강좌 제2강으로 제목은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역사의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국학연구소는 잘 아시겠지만 1988년 3월에 연구소 자체 연구 논문집인 국학연구를 국학연구 제1집을 발간하면서 국학연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0 몇 년이나 된 정말 우리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학연구의 본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학연구는 지난 30여 년 동안 매년 국학강좌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학과 관련된 유용한 학술 정보를 연구하여 발표하는 그런 국학강좌를 진행해 왔는데, 금년 2021년의 국학강좌의 대주제는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국학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21세기 2021년 상황에서 국학은 어떻게 유용한가? 왜 우리가 국학을 알고 국학을 해야 하는가? 국학 연구를 해야 하는가? 국학의 유용성, 국학의 육성, 특히 우리의 시급한 민족적 과제인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해서 국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주제로 2021년 국학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국학강좌는 일정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난 4월달 강좌가 이미 진행됐는데, 이번 강좌는 제가 원래 7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학강좌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분이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주로 소수가 모여서 비대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널리 알리는 이런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 단계 좀 보여주세요. 원래 제가 오늘 하는 것은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역사의 연구 방향이라는 주제를 하고요. 그 전에 먼저 하실 분들이 21세기 국학 연구의 필요성과 주요 연구 과제, 그 다음에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어문, 철학의 연구 방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8월달, 9월달 이후에 국학 인물, 대표적인 국학 인물 몇 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명해보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금년 말에 가서는 2021년 국학강좌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민족사회의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2021년 이후에 우리의 국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나 하는 이런 내용을 사회에 한번 정리해서 총정리해서 사회에 널리 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학강좌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는 강좌의 제목은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역사의 연구 방향입니다. 과연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 역사학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단 극복과 통일은 필연적이다. 지금 21세기 2021년 상황에서 분단 극복과 통일은 아주 필연적이다. 분단 극복과 통일이 왜 필요한가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은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분단 극복과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분단 극복과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이것을 두 번째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단 극복과 통일의 방법은 영세 중립적인 이런 통일이다. 영세 중립화 통일이다. 이 개념, 영세 중립화 통일을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계에서 또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또 정치계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영세 중립이란 영세 중립화 방안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분단 극복과 통일이 필연적이고 반드시 온다.
그런데 이 분단국가 통일은 영세 중립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단국가 통일이 영세 중립화 방향으로 통일이 된다면 역사 연구는 어떻게 되는가? 분단국가 통일을 위해서 역사 연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분단국가 통일을 위해서 역사가 아주 중요한데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결론으로 분단국가 통일을 위한 역사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단국가 통일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분단국가 통일은 선택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선택해서 분단국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분단국가 통일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왜 분단국가 통일은 필연적이라고 얘기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분단이 이루어졌는데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남북의 일세의 개입에 의해서 남북의 영토적 분할이 이루어지고 남북의 분단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후에 남과 북의 다른 정치 체제가 서면서 완전한 정치적인, 문화적인 또 영토적인 여러 가지의 분단이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단이 이렇게 고착되어 있지만 사실은 잘 분석해 보면 분단 지속 요인과 분단 극복 요인 중에서 분단 극복 요인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데 2021년 상황에 지금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데 분단 지속 요인은 뭐냐면 왜 이렇게 지금도 분단되고 있냐면 분단 지속 요인은 간단합니다. 남북의 서로 다른 정치 체제의 정치적 대립, 남에도 하나의 정치체, 북에도 하나의 정치체가 있고 이 두 개의 정치체가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이것이 분단의 지속 요인의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일세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일세의 개입이 분단을 더 강력히 지속되는 어떤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세의 개입, 이것은 요즘도 미국에서 미국의 외교진이 한국에 오고 또 곧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그러는데 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잘 보면 미국이 한국에서 하는 역할을 잘 보면 외세의 개입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외세의 개입입니다. 우리의 자주적인 입장에서 보면 외세의 개입인데 지금의 미국은 분단을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단 지속 요인을 없앨 어떤 제안을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정치적인 태도를 나타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 지속 요인은 남북 정치 대립과 외세의 개입인데 이 두 가지 남북 정치 대립과 외세의 개입은 잘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외세의 개입, 우리가 좀 더 자주적인 이런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모아서 우리는 자주적인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좀 더 각성해서 자주적인 선택을 해나간다면 미국이 외세가 개입해서 이 분단 지속 요인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극복 가능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분단 극복 요인을 잘 살펴보시면 분단 극복 요인입니다. 분단 극복 요인은 우리 남과 북은 분단되어 있지만 남과 북의 사람들은 혈연적인 공동체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몇천 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 서로 친척인 사람도 많고 다 아는 사람도 많고 지금 분단이 오래 지속되면서 60여 년 지속되면서 그런 인연의 고리가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남북 분단은 이런 혈연의 동질성을 완전히 끊어놓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남과 북은 서로 분단되어 있지만 역사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단군에서 시작되는 우리 역사, 그 다음에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 신라, 백제, 그 다음에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 근대사 역사, 일제 식민지, 일제 강점기의 이런 역사 다 같이 공유하는 역사를 공유하는 남과 북은 역사를 공유하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과 북은 문화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남과 북처럼 문화 동질성이 확실한 국가는 없습니다. 전 세계 분단된 국가가 많지 않지만 남과 북처럼 문화적 동질성이 뚜렷한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말이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비록 몇십 년에 걸쳐서 언어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과 북 사람이 어디서 만나면 의사소통 다 됩니다. 의사소통 다 되고 금방 그 심오한 뜻을 서로 교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그 분단되면서도 이렇게 혈연 동질성, 역사 동질성, 문화 동질성을 가지는 이런 국가, 이런 집단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 극복 요인이 너무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또한 남북의 통일 의지 역시 아주 강합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의 지도자와 만나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했잖아요. 그 6.15 공동선언에 분명히 명시해놨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통일의 문제를 접근하는 건데 남북의 그 통일 의지는 너무 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남북이 분단돼 있고 여러 미국 등 여러 예세가 개입해서 지금 어려운 조건에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서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 남과 북의 많은 그 대다수 민중들은 남북 통일을 위한 점진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울 때에도 서로 아주 첨예하게 싸우는 순간에도 남과 북은 통일이라는 그 공통의 희망을 놓지 않고 항상 그것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 지속 요인, 분단 극복 요인이 있는데 분단 극복 요인이 절대적으로 강하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 극복과 통일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단 극복과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영세 중립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영세 중립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디 인터넷 글에서 보니까 요즘 이제 영세 중립을 얘기하는 이런 통일 운동가나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영세 중립화 통일 방안을 우리가 지향해서 통일을 운동을 해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왜 영세를 쓰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뭐 10위권에 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영세란 말을 쓰고 영세는 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세란 말은 한자로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세. 이건 뭐냐면 영구적으로 그 세상의 세계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영원히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영세 중립은 영구히 다른 나라의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 중립 의무를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 중립이 되면 세계 어느 나라의 패권 경쟁이나 세계 어떤 나라의 무력, 다툼이나 이런데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 개입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중립의 의무를 지킨다. 저 나라와 이 나라 패권 경쟁하는데 여기에 휩쓸려들고 저기에 휩쓸리고 여기에 동맹이 되고 저기에 우방이 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휩쓸려들지 않는 거죠. 이 영세 중립은 우리 남북이 우리 한반도에 있는 남북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수천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그 애침을 겪고 예세와의 그런 그 예세와 엮여서 전쟁에 휘말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희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세 중립은 한반도와 같은 지정학적 요인을 가진 나라에서는 아주 가장 유용한 이런 방안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그 남북분단의 결정적 계기,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남북분단의 결정적 계기는 예세의 개입입니다. 이 남북분단의 결정적 계기가 예세의 개입이다. 여기에 혹시 반대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 생각은 달리할 수 있지만 남북분단의 결정적 계기는 예세의 개입이거든요. 그런데 분단지성 및 통일 방해의 최대 요인 역시 예세의 개입으로 인한 국제정치적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방안은
예수의 개입에 의해서 우리가 휘말리지 않는, 우리 역사적으로 예수의 개입에 의해서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고 여러 가지 외교 관계 속에서 엄청난 희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경제력도 충분히 갖추고 남북의 군사력을 합치면 어느 정도의 자위력도 세계 누구도 어느 강대국도 우리 한반도를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자위력을 남과 북이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된 남과 북이 영세 중립화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남과 북을 쉽게 건드리고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세 중립은 아주 유용한 개념이거든요. 특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저는 이런 연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도 좀 더 자주적인 입장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세 중립에 이런 얘기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미국 가서 미국의 입장을 너무 따르다 보면 예수의 개입에 또 엮여 들어가는 거죠. 갔다 오면 미국의 편을 들었다고 중국이 또 문제를 제기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또 어려워지고, 그럼 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 어려워지면서 남북 관계조차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이런 악순환을 계속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통일 방법은 영세 중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분단국가 통일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 분단국가 통일에서 우리 남북이 취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좋은 방법은 영세 중립화 통일 방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단국가 통일이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역사 연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가 남북의 분단국가 통일에 어떤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역사는 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역사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수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가이면서 역사 연구자들이거든요. 역사를 연구하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은 또한 독립운동을 하면서 역사 연구 그 자체를 하나의 또 다른 독립운동으로 봤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역사를 연구했고 서술했습니다. 역사 연구가 독립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중들을 독립운동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민중을 각성시켜야 되는데, 민중을 각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민중을 각성시켜 독립운동을 일으키려면 독립운동가들이 역사 연구를 해서 올바른 역사를 우리 식민지가 된 우리의 민중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알려주면 그 역사를 아는 순간 각성해서 독립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전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단극복과 통일로 가는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역사 연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다. 그건 어떤 거냐면, 현재 역사 연구는 역사적 과제인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현재의 역사는 역사적 과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인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해서 역사가들이 할 일, 역사 연구가 할 일들은 너무나 크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2020년 작년에 이 책 하나 썼습니다. 이 책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은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한국고대사. 그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강점기가 되고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서를 저술하고 그것을 민중들에게 역사를, 우리
민족의 참 역사를 알려서 민중들의 그 역사를 알므로써 각성해서 독립운동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연구했는데 어떤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그 한국의 역사는 특히 한국 고대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책으로 썼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아주 제가 썼지만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뭐 교보문고에서 이거 역사문화부나 베스트 한 20위까지도 올라왔었는데 상당히 잘 쓰여진 제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부끄럽습니다만 한번 꼭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분단국가 통일을 앞두고 우리 역사가들이 해야 될 일, 우리 역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사례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독립운동가들이 그 연구한 역사, 그것이 독립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독립운동가들은 왜 역사 연구를 했는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면서 분단국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 역사가들은, 우리 역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인데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상용, 박은식, 이상용, 안동에 계시다가 임청각이라고 99간 집이죠. 그것을 처분해서 만주에 가서 신혼무관학교 이런 것들을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우리 박은식 역사가이면서 독립운동가죠. 유인식 안동에 있으면서 역시 그 독립운동에서 많은 역할을 했죠. 김교환, 김교환 너무나 훌륭한 분이죠.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아마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대종교를 이끈 대종교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시영 역시 그 항일무장투쟁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개봉우 역사가이기도 하면서 독립운동가죠. 신채호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채호 우리 근대사를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근대적 방법으로 역사를 처음 연구해서 한국 근대적 역사 연구의 출발점을 연 독사실론의 저자이면서 우리 상고조선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고대사는 어떻게 연구해야 되나 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분입니다. 김정규, 김승학 이런 분들 다 독립운동가면서 무장투쟁도 하고 또 역사가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원태 선생님도 그런데 지금 사진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전 단계에 보면 이런 분들은 다 역사책을 썼어요. 이상용의 석주에 보면 우리 상부사의 얘기들 나오고 다 이렇게 역사책을 썼습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역사 연구를 했는데 독립운동 자체도 목숨을 걸고 힘든 일이지만 역사 연구도 역시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 힘든 조건에서도 역사책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민중들에게 역사를 알려나가는 이런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특별히 중시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국외 망명지에 학교를 세우면 우선 역사부터 가르치거든요. 우리 만주에 많이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에 그 신흥무관학교 전 단계에 동창학교라고 있죠. 지금의 환인은 일대에 있는 동창학교. 지금의 그 대종교 지도자들 윤세복 그런 분들이 거기 세운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도 학교 처음 만들자마자 역사부터 가르칩니다. 이 역사교과서 동창학교 역사교과서는 신채호도 그 저자입니다. 그다음에 박은식 이런 분들도 거기서 역사를 가르치고 그 학교에서 또 역사를 저술했죠. 이건 뭐 얘기하면 긴데 만약 신채호가 1908년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신채호 독사실론에 보면 이 독사실론조차도 1908년 독사실론도 아주 획기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이 1908년의 독사실론에 보면 신채호도 역사연구 초기에 한사군이 한반도 평양 일대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채호 선생님이 이 만주에 가서 그 윤세복 대종교 지도자죠. 그분이 세운 그 동창학교 거기 가서 대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박은식 뭐 이런 분들이 거기서 모여서 또 많은 역사책을 보면서 역사관이 확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만주의 환인연에 가서 공부한 이후에 신채호는 한사군은 한반도에 없었다. 이런 새로운
연구, 더 획기적인 연구, 우리 상고사의 진실에 더 접근하는 이런 연구술 결과를 내는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역사 연구, 뭐 신흥무관학교도 역사를 가르치고 이 망명하는 사람들, 망명한 역사 연구자들, 망명해서 항일 투쟁하는 사람들은 항상 역사책을 지니고 있었다. 그 역사로서 독립운동의 동력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역사 연구 및 저술은 또 하나의 중요한 독립운동이다. 이 책에 아주 잘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독립운동가들에게 민족사는 대외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는 유력한 사상적 무기이다. 대내적으로는 반민족적 봉건 세력을 비판하여 해체시키는 문화도구이다. 민족성원을 각성시켜 독립운동 전선에 나서게 하는 교육과 선전의 핵심이다. 이게 독립운동가들에게 역사는 이런 의미를 지닌 거죠. 또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역사는 그들이 목숨까지 바쳐서 건설하려는 독립된 자주국가를 건설하는 청사진이 담긴 것이다. 이 독립운동가들은 그들이 서술하는 역사 속에 독립운동을 하는 그 동력을 거기서 역사 속에서 얻고, 우리 한국 사회, 우리 그 사회를 완전히 바꿀, 4대와 식민의 그 역사를 완전히 바꿀 그런 역사를 써서 이 독립된 이후에 어떤 우리 독립국가를 만들 것인가의 청사진까지도 그 역사 속에 다 담으려 했던 거죠. 사회를 우리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이런 것을 역사를 통해 이룩하려 했던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연구 목적 및 방법은 뭐 이렇게 제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는 이제 제국주의와 그 침략적 속성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저항적 민족주의를 찾은 겁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그 역사 연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민족주의로서 제국주의를 극복하게 하려면 우선 동포를 깨울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박은식 선생이 대동고대사론 1911년에 환인에서 작성한 이 대동고대사론에서 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이용하는 말이죠. 역사가 없으면 민족도 없다. 이거 박은식 선생의 대동고대사론 1911년에 쓴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전 단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만약 그 민족의 역사 정신이 없다면 애국 애적 정신과 독립 자존 정신도 없어서 여러 민족과의 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 없으며, 다행히 생존할지라도 노예나 비천한 종족으로 전락되지 않으면 다른 민족에 동화되고 말 것이다. 역사가 없으면 민족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분단국 국가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역사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 독립운동가 추구했던 우리의 예세로부터의 그 제국주의를 극복해서 독립을 얻기 위한 역사 연구, 이거를 벗어나서 이제는 분단국 국가 통일을 위한 어떤 역사 연구가 우리한테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서술한 역사, 이 책에 정리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 및 역사 연구의 출발점으로 단군을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이전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런 서술이 됐거든요.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당시 단군으로부터 우리 역사를, 독립운동도 단군으로부터 시작됐고 역사 연구도 단군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상황은 그랬거든요. 당시의 상황은 이 근대로 넘어가는, 식민지로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응집력이 강한 이 역사 소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단군을 통해서 단군의
자손이다. 그 단군의 자손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 자존심, 그리고 단군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하나의 동질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결집시킬 수 있는 독립운동 및 역사연구 출발점이 단군이 되는 겁니다. 당시 중국은 고대사 속의 황제라는 인물을 꺼내서 우리는 황제 자손이다 해서 중국 인민을 뭉쳐서 중국의 그 근대화를 시도하려고 그랬었고, 일본은 천황과 신도라는 이런 약간 조작적인 좀 개념이죠. 조작적인 개념들을 만들어서 일본의 국민들을 동원해서 대동아 전쟁을 침략 전쟁을 벌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우리 역사는 신처, 박은식 이런 우리 독립운동가들 볼 때 우리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잘 살펴보니까 우리의 참 역사가 없고, 조선시대의 그 봉건적인 사대적인 이런 역사, 또 일제가 1910년 이후에 퍼뜨리니 식민지 역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중심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단군으로 시작되는 독립운동가 역사 출발점으로 단군을 설정했고, 이 기자조선은 당연히 부정하죠. 전 단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사군 한반도 설치 논리 비판. 한사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사군. 서기전 108년에 한이라는 나라가 저쪽에 있잖아요. 서한이라는 나라. 그 서한이라는 나라. 유방이라는 인물이 그 서기전 202년에 세운 나라죠. 그 나라가 서기전 108년에 기존의 그 식민사관, 4대 사관 논리에 의하면 한반도에 있던, 지금의 평양 일대에 있던 그 한사군을, 그 낭랑 유만조선을 멸망시켜서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유만조선 이후에 한사군이 설치되고, 이 한사군이 설치한 대로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 이게 이제 낭랑군이 313년에 멸망하는데 거기 평양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가들, 특히 일본의 그 식민사학자들이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이후에 이 조선민족을 영구히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선민족의 역사를, 식민의 역사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한사군 논리 가지고 아주 간단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조선민족은 평양 일대에 있던 유만조선 거기서 서기전부터 거기 있었는데, 서기전 뭐 한 194년부터 거기 있었는데, 서기전 108년에 거기 한제가 거기 멸망시키고서 또 한사군 만들었고, 그게 서기 313년까지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전에 유만조선 서기전 194년에 유만조선이 성립됐는데 그 이전은 기자조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평양 일대, 한반도 평양 일대. 그러니까 너희는 한반도 조선이라는 그 민족은 역대로 한 번도 독립된 적이 없는 그 식민의 국가다. 그런데 일본 우리가 와서 니네 발전시켜주니까 근대화 시켜준다. 너희 식민지 그냥 너희는 식민지의 운명을 타고난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은 어디 그런 식민의 4대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서술하느냐. 그러니까 한반도 설치 논리를 아주 배격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독립운동가들은 부여, 고구려, 발해, 여진 및 고려로 연결되는 대륙국가. 우리 역대의 그 역사는 대륙을 무대로 한 이런 국가였다. 부여, 고구려, 발해 다 이게 대륙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부여, 고구려 잘 아시겠지만 발해 다 대륙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진, 고려 이런 국가들이 다 우리의 역사가 결국은 대륙국가, 대륙에서 이루어진, 우리는 이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서술을 했던 겁니다. 지금 부여, 부여 뭐 그건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독립운동과 역사연구의 출발점으로 단군을 설정했던 얘기, 이거 신청해드립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역사연구 출발점으로 이제 단군을 설정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이. 근데 우리 앞으로 분단국 국가 통일을 위한 역사를 연구할 때도 과연 이 독립운동가들이 설정한 그 단군을 독립운동과
역사 연구 출발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분단국부가 통일을 위한 이런 역사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 연구 출발점으로 단군을 설정한 시대 배경이 있는데요.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의 서로 다른 그 민족주의입니다. 일본은 신도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그 민족주의가 있거든요. 침략적 민족주의죠. 그래서 이것으로 그 국민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그 신도와 천황 이것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와 천황 그것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동원할 수 있었고 이 한국과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이런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고요. 중국은 유학이라는 오랜 대세 밀려 있다가 황제라는 인물을 이 사마천 서기전 90년에 사마천이라는 우리 역사가가 사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기의 첫 부분에 중국 역사의 출발점은 황제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 황제는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 황제로부터 시작되면서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사마천이 서기 90년에 이 사마천 사기에서 황제를 중국 역사의 첫째 위치에 넣었지만 오랫동안 이 황제를 그렇게 중시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그런데 1800년대 이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 서구의 그 제국주의에 침식당합니다. 제국주의에 들어와서 침략을 당하면서 우리는 왜 이러는가? 우리 중화민족은 왜 이러는가? 우리 각성해야 된다. 민족 각성해야 된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민족적 결집을 이루고 우리 민족의 부흥을 이룰 것인가 생각하다가 황제라는 이 역사적 소재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중화민족은 황제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로서 국민을 일깨워 단결시켜서 이 중국 특유의 민족주의 지금 현재 중국은 54개 민족이 대충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민족주의로서 다민족주의인데 이것이 다 황제 자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그 중심을 세워서 민족주의를 진행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대한제국 독립운동가들 보니까 이 대한제국은 어떠냐면 지배층과 기득권층 다수가 오히려 침략적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한 내국 세력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일본, 중국은 그래도 지배층, 여기 각성한 이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것을 식민과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한제국은 이 지배층이 예세, 일본, 러시아 들어오면 러시아 이 지배층과 다 결탁해가지고 이 침략적 제국주의 하수인이 돼서 내국 세력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독립운동가들은 단군이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의 출발점으로서 단군이란 이런 역사 소재를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 연구 출발점으로 단군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21세기 상황에서도 한번 이 문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신도와 천황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역시 황제를 지금 더 강화하는 거예요.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황제릉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오랜 그 역대 봉건 국가의 수도였던 서안, 낙양이죠. 옛날 낙양이라고 그러다가 함양, 그 중국의 그 오랜 수도였던 지금의 서안 북쪽에 황제릉이 있습니다. 그 황제릉에 가보시면 중국의 역대 모든 지도자가 거기에 왔다 갑니다. 거기 글을 남기고 지금도 황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황제에 대한 이 문화적인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죠. 정주에 가보시면 황하가에 황제의 그 얼굴을 바위에 새겨놨습니다. 높이가 한 60m 되나요? 엄청난 그 시설을 갖춰놨는데 이 황제를 중국의 정체성, 중국인들의 어떤 단결, 구심력,
정체성과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공자까지 내어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공자 그 학원을 세우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대한제국이 아닌 지금 한반도 대한민국, 그 다음에 북한, 남북은 어떻습니까? 이 점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단국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 역사 연구를 해가고 역사를 남북에 통일된 우리 민족 통일된 그 국가에 맞는 우리 통일된 상태에서의 우리가 그 통일된 이후에 우리가 그 정립될 역사에 있어서 우리 단군의 문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보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독립운동가들이 연구했던 역사, 독립운동가들이 정립했던 그 역사에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 대립국가 인식이거든요. 우리가 분단국 국가 통일을 위한 이 역사 서술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서술해야 될 것인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의 그 역사 중심을 부여, 고구려, 발해, 고구려 여진으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 계통과 그 역사 계통을 우리의 역사다, 우리의 중심 역사다 이렇게 인식 및 서술했고, 우리는 대립국가였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주 대륙을 우리 민족 본래의 역사 강령으로 이렇게 설정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은 만주 가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만주가 남의 땅이라면 남의 땅에 가서 독립운동 어렵거든요. 이 독립운동가들 만주 가서 독립운동하던 이 독립운동가들은 만주는 우리의 고토라는 거죠. 우리의 옛날 강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독립운동해서 우리의 독립 이후에 우리 자주우리 독립국가를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은식 대동민족 만한일국 만한동종문 이런 관념은 바로 부여고구려 발해고구려로 이어지는 이런 대립국가 인식을 얘기한 거고요. 신채호도 단군 구강 부여주종문, 이 신채호는 부여라는 이 고대의 한 종족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역사의 중심적인 종족이라는 거죠. 내가 이 부여 얘기했더니 제가 몇 년 전에 그 부여의 영역이 지금 흑룡강 일대 눈강 유역이 아주 큰 넓은 강역이 있고, 거기에 유적이 있거든요. 하얼빈, 북쪽에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하얼빈 위쪽에 수아시라는 시가 있어요. 수아시라는 시가 있는데, 하얼빈부터 북쪽에 있죠. 하얼빈이 여기 있어요. 이 북쪽에 있는 수아시인데, 하얼빈 아시겠지만 지도 놓고 보면 중국의 완전 북쪽이죠. 흑룡강성 하얼빈 북쪽에 수아시가 있는데, 그 수아시에 가면 수아시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들어보면 고대에 여기는 부여의 강역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고대 이 흑룡강 일대, 이 눈강 일대, 송화강 일대 넓은 강역, 그 남쪽으로까지 여기 부여의 강역이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부여로 답사간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남쪽으로 오시겠네요? 저기 부여 그쪽으로 오시면 한번 연락해서 이래놓더라고요. 이 부여를 남쪽에 있는 그 부여 있잖아요. 부여. 지금 남쪽에 부여 있습니다. 충남. 네, 충남 부여. 그 부여인 줄 알고 그쪽으로 오시면 연락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사실은 이 신처우 이런 분은 우리의 중심 그 종족은 부여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래서 우리 대립국가 인식을 했는데, 이 독립운동가도 우리의 그 역사를 이런 민족의 역사, 대륙에서 활동한 이런 민족의 역사로 설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단국 국가 통일을 위한 이런 역사에서 한번 생각해 볼, 이것을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설정한 이 연구 결과를
분단국부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사에서 어떻게 계승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죠. 네. 이 전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독립운동가들 중에 김승학이라는 분이 있죠. 김승학. 예. 김승학이라는 분이 무장투쟁도 하고 또 독립운동 상해에서의 그 임시정부 계열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21년, 22년, 23년까지는 독립신문 사장을 맡았고 그래서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죠. 네.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략이란 그 구상을 1930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뒤에 정리해서 지금 착으로 이렇게 발간을 했지만 이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략에 보면 우리는 이런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배달족 독립 이후에 일제적 제국주의, 침략적 제국주의를 물리친 이후에 우리는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략을 통해서 하나의 배달족 이상국을 세워야 된다. 그 배달족 이상국의 수도는 어디였냐? 네, 이거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배달족 이상국의 그 수도는 압록강 일대인데 거기는 옛날에 이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 북한 요 밑에가 신의주고요. 이게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이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흘러내려온 에라라는 강인데 에라라 이게 이제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물이 여러 줄기로 흐르죠. 이건 이제 섬처럼 돼 있죠. 이 밑에 이제 유야도도 있고 한데 지도로 보면 요 있지 구룡포 옛날 구룡포 일대인데 요 압록강 요 신의주 압록강 일대 여기에 우리 배달족 이상국의 수도를 세우면 좋겠다 이런 구상을 해서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략이라는 글을 썼었습니다. 이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략에 나온 이 김승학이 수도로서 통일 이후에서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의 수도로서 이 설정한 곳은 신의주 구룡포 일대인데 1870년 박지원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이죠. 박지원이 그 청나라 사신으로 이제 심부름꾼으로 가면서 그때 가면서 이 지역을 둘러보고서 의당 이곳이 거진이나 웅물을 선참직한 곳이다. 너나 없이 이를 버려두어 아직까지 궁지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박지원이 이렇게 여기는 정말 큰 나라의 수도가 되는직한 곳인데 어떤 곳인데 뒤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뒤에 이 지역 일대 바로 그 김승학 독립운동가 김승학은 이 지역 일대 우리 배달족 이상국의 수도로 해서 우리는 이런 수도로 해서 사방으로 발전하는 이런 국가를 자주된 통일 독립국가를 이루자 이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이런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 역사 연구 및 서술도 우리가 한번 잘 계승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정신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계승해야 되고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역사 서술에서도 계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은 방금 제가 이 책에 주로 쓴 독립운동가가 발언한 한국고대사에 주로 쓴 내용들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정신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을 위해서 역사를 연구했는데 그 자주독립 국가의 역사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설정하에서 역사를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는 우리한테 계승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1945년 해방이 됐는데 지금의 이 남한의 상황이 독립운동가들이 연구한 역사, 서술 및 연구는 전부 부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910년 일제 식민지가 시작된 이후에 그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우리 남조선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 역사를 우리 민족의 역사를 식민사학으로 왜곡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저항해서 독립운동가들은 4대 사학, 식민사학을 배격하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참 역사, 우리의 자주적인 이런 독립국가의 역사를 서술하려고 4대 사관, 식민사관, 국관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해 놨는데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이 남조선을 장악한 정치 세력은 친일에 근거한 정치 세력, 식민과 친일에 근거한 정치 세력이 다시 미분정 하에서 다시 남조선의 정치적인 문화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역사했던 연구는 계승하지 않고 모두 버리게 되는 거죠. 더 일제 시기에 일제 식민사학이 형성해 놓은 역사가 한반도의 남쪽에 계속 그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교과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저도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확실히 극복해야 된다. 4대 사학 식민사, 4대 사관 식민사관 이제 확실히 극복해야 된다. 역사 적폐다. 4대 사학 식민사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역사, 아직까지 우리 교과서에 남아있는 그 역사는 역사 적폐이지 그게 우리 역사의 사실이 아니다. 역사 적폐 청산해야 된다. 그렇게 저도 아직도 주장하는데 많은 분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사학계는 4대 사관 식민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역사를 그대로 그것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역사교과서에 그대로 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식민사관들은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정신, 역사 서술 다 부정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해결하려 했던 대표적 역사 쟁점, 4대민 식민사관 극복, 독립운동 및 역사연구 출발점으로 단군 설정, 기자조선 무정, 한사군 한반도 설치 논리 비판, 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로 연결된 대립국가 논의.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역사를 서술해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고 독립운동의 역량을 만들어서 독립시키고 독립된 우리 자주국가의 역사로 이렇게 설정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이 기자조선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남한에서 아무리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이라도 기자조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기자조선 얘기하면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지 이제. 왜냐면 기자조선이 어떻게 기자가 저쪽에 중국에 황하가에 있던 사람이 한반도까지 와서 서기전 그것도 1046년이거든요. 서기전 1046년에 기자가 한반도 지금 평양까지 와가지고 기자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건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부정되고 아직도 독립운동가들이 해결하려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역사 쟁점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역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 분단 극복된 이후, 통일된 이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이 이루려고 했던 이런 역사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분단 극복 통일된 이후 그 사회도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 연구는 바꿔나가야 된다. 이거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단군 21세기 이후, 이건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한국, 미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통일된 이후, 분단 극복과 통일된 이후에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이 단군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21세기 이후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한번 민족적 합의를 좀 이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의 대립국가 논의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 중국의 역사 논리에, 중국의 4대적인 역사 논리, 그 다음에 일제 식민사관 논리에 자꾸 거기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기자조선, 유만조선과 한사건이라는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는데 역사 속에서 기자조선은 서기전 1046년에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 다음에 유만조선은 서기전 194년, 그러다 서기전 108년에 멸망했죠. 한사건은 서기전 108년에 한의 무자가 유만조선을 멸망시키면서 한사건을 설때서 낭랑군은 서기 313년에 멸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자조선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만조선하고 한사건은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실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천 서기전 90년에 쓴 사마천의 사기에 분명히 기록된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했습니다. 유만조선 한사건은 실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여부터 나온 부여, 고구려, 반야로, 그 다음에 고려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도 실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 유만조선 한사건으로 연결되는 이 역사와 연결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 연결 안 됩니다. 유만조선이라는 국가는 사실은 제가 연구해본 결과 답사하고 몇 년 연구했습니다. 유만조선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 고구려와 유만조선의 경계라는 책을 제가 단행본을 냈습니다. 고구려와 유만조선의 경계. 이건 2019년에 냈죠. 이 책에 유만조선의 유치 문제를 아주 상세히 밝혔습니다. 유만조선은 사실 잘 연구해보면 지금의 한반도 평양 일대가 있던 국가가 아니고 지금의 국경 일대, 조백화 일대에 있던 이런 국가입니다. 유만이 와서 세웠던 나라가 유만조선인데 한사건은 유만조선 멸망된 다음에 그 지역에 세웠던 하나의 한의 지방 군 단위의 행정단이죠. 이런 거죠. 근데 이거하고 사실은 이 부여, 고구려, 발해 뭐 이런 역사하고 연결되지 않는데 이 한사건 중에 현토군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중국의 그 4대 사관 속에 일제 식민 사관 속에 이 한국사 전체를 끌어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분단국법과 통일된 이후의 역사를 서술할 때 유만조선 한사건은 우리 역사 영역이 아니다. 우리 역사 영역은 이거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이 역사고 이거하고는 절대 별개의 역사다. 그런데 현토군이 고구려와 그 유만조선의 경계 지점에 있었다. 지금의 나나유역의 현토군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토군은 그 경계에 있었던 것이고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되고 고구려가 그것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 현토군을 통해서 부여, 고구려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이 전체가 한국사의 체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통일되고 분단된 국가에서 분단국가 통일된 국가에서 이런 역사, 사대적인 식민적인 역사가 구성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한번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분단국가 통일을 위한 역사 연구의 방향인데 시간이 많이 됐죠. 그럼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너무 긴 얘기를 지금 많이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역사학은 앞으로 분단국가 통일을 위한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겠는가? 이제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 그 분단국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 역사학계의 중요한 역할은 역사학계 적폐청산을 이뤄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차원에서 진행했던 4대 사관과 식민사관의 극복 시도를 우리 남북의 역사학계가 철저히 기승해야 된다. 일단은 독립운동가의 그 역사학계 적폐청산 의지를 기승해야 된다. 독립운동가들이 4대 사학, 식민사학 극복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4대 사관과 식민잔재에 대한 4대 사관과 식민사관의 잔재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 및 인적 청산을 이뤄나가야 된다. 사실 북에서는 거의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남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 역사학계 적폐청산이 일단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역사학회 적폐청산이 된 이후에 우리는 국가사 아닌 민족사. 지금 이제 우리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지금 국가의 명칭도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이지만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이 국가사인데 남해는 대한민국사, 한국사라고 얘기하죠. 북한에는 조선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조선사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전부 쓴 책인데 그 조선사란 아주 전집이 있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입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국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분단국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국가사보다는 국가사가 아닌 민족사를 지향하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서술하자. 그럼 여기서의 민족은 뭐냐? 바로 이 독립운동가들이 세우려 했던 우리의 고유의 부여, 단군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이 민족. 그 민족으로 우리 민족사를 해서 그 민족사의 정체성과 그걸 가지고 우리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 이런 점이고요. 그 다음에 분단을 지속시키고 통일을 방해하는 예사를 배경 및 극복하는 자주와 진보의 역사 연구를 썼어요. 이 역사 연구의 역사는 사실 과거와의 대화이면서 또 현재를 바라보게 하는 이런 안목을 키워주고 또 미래를 얘기하게 해주고 미래의 실천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역사는 그래서 진보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역사는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이건 미래에 관계된 거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와 연결된 거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진보적으로 가야 되는 게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역사는 자주적이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의 역사고 자주적이어야지 그 역사지 예세에 의해서 예세를 중심에 놓고 하는 이런 관점은 비주체적인 관점의 역사는 진정한 그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통일을 방해하는 예세를 배격하는 예세를 극복하는 자주와 진보의 역사 연구의 서술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분단 극복을 위한 역사의 연구 방향 이거 앞으로 제가 논문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이 오늘 발표했던 내용을 논문으로 정리해서 학술지에 발표하겠는데 2000년 그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사이의 적대적 대립을 뛰어넘는 화해와 교류의 장을 공론하고 현실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남과 북은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이런 그 원칙을 세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남북공동선언 2000년 남북공동선언에 의해서 분단을 자주적으로 해결할 주체인 우리 민족끼리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얘기하는 이 우리 민족끼리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때문에 역사의식의 공유에 따른 남북한 동질성이 결국 분단 극복과 통일의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역사의식의 공유에 따른 남북한 동질성. 남북이 서로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남북이 동질적이다. 혈연적, 문화적, 역사적 동질적이다. 그런 남북한 동질성이 분단 극복과 통일의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 극복과 통일의 과제를 짊어진 우리 민족에게 바람직한 역사학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역사의식의 공감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확대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인용한 말인데 역사학은 인간의 의식을 열어주는 학문입니다. 역사학은 인간의 의식을 열어주는 학문입니다. 그런 역사학은 바로 분단 극복과 통일을 지향하는 의식을 남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학을 통해서 분단 극복과 통일을 지향하는 의식을 남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이 비록 분단되었지만 역사를 공유하는 같은 민족으로서 그 민족인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끼리는 결국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을 우리 민족의 역사학이 밝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 역사학은 우리 민족끼리는 결국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을 우리 민족의 역사학이 밝혀줘야 한다. 분단 극복과 통일을 지향하는 의식을 남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역사학을 해나가야 된다.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역사학을 해나가야 되고 그런 역사를 서술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